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오늘 교체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경제부총리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가운데 엇박자 논란이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함께 교체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경기 인식도 부정적으로 전환됐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2달 연속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접고 산업활동 동향을 거론하며 부진한 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탄탄한 만큼 다음 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제시한 신시장 이전 신청이 오늘 오후 5시로 다가왔습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철거에 들어갔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일부 상인들이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사희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 인사를 발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후임 인사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교체가 기정사실화돼 왔는데 예상보다 교체 시기가 앞당겨지는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이제 13일에 아세안과 에이펙 순방 출국 전에 교체 인사를 할 예정이고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오늘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야당 의원들이 교체설에 대해서 묻자 인사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또 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임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동문인 홍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미래부 1차관을 지냈고 현 정부 들어서 국조실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홍 실장이 후임이 되게 되면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 기자, 국회가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예산안의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배경,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먼저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도 지금 경제 실정론을 들면서 오래전부터 김 부총리의 교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문 대통령 입장에선 이왕 교체할 거면 빨리 교체를 해서 2기 경제팀을 조기에 출범시키는 게 최근에 좀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경제 투톱 중 다른 한 명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엇박자로 인한 혼란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두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정책 불협 화음 때문에 결국 김 부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장 정책실장도 오늘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 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세라는 문구는 2달 연속 제외한 가운데 산업 활동이 부진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요. 네, 정부는 산업활동 동향과 투자, 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10달째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지난달에는 회복세라는 표현을 제외했고 이번 달에도 이 같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리 기자, 정부가 이번 달 경제 동향 판단에서 산업활동 동향이 부진하다는 점을 새로 추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9월 전산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1.3% 감소했으며 광공업은 자동차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2.5% 줄었고 건설업은 3.8%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이 부진했지만 금융, 보험, 부동산 등에서 늘면서 지난달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린북 11월호를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5천 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실업자는 102만 4천 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 유가 상승,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김동연, 장하성 두 수장의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향후 정책 기조와 경제 전망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470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도 걱정인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견제와 균형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이 두 수장,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조합이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뭐 경제 지표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네. 뭐 두 수장의 교체설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제 시기였는데 뭐 네. 지금 오늘이 너무 된다고 빨랐죠. 네,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도 네. 뭐 이르면 바로 이제 교체 내용이 금방.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네.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만약 동시경질이 된다면 네. 김수현 현 이제 사회수석이 자리 이동을 할 것이다. 뭐 이제 사실 영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예. 자, 그런데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 것이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결이 다르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보수 진보 정부를 망라하면서 네. 역할을 맡아왔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인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 관료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은 워낙 진보적인 경제학자였는데 네.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된다면 이분은 엄밀하게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물론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비서관을 맡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공대 출신이고 이 박사는 이제 도시지역계획 예.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 쪽이거든요. 환경대학원 출신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장하성, 김동연 투탑 라인과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그래서 자동차와 엔진 가는 방향은 그대로인데 그럼 운전하는 기사만 교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12월 초중순에 교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네. 지금 예상국회 한 복판에서 교체라는 이유는 명확하진 않아 보입니다. 네, 후임이 뭐 방금 해서 뭐 후보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김동연 부총리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에서 지금 뭐 김수현 청와대 전 사회수석으로 교체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 사회수석이죠. 네. 아직 발표 안 났으니까. 네. 네. 전반적으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치권 반응은요. 야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 득보다 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투탑, 사령탑들을 흔들었는데 열심히 흔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예산국회 들어오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임하기를 원하고 네. 오히려 보수야당들이 장하석 정책실장은 문제다. 그러니까 교체하라. 하나 남기고 하나 교체하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교체설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예. 그럼 장하성 실장은 유임되는 거냐? 그럼 야당이 요구한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진 않고 동시 교체냐 순차 교체냐의 뭐 차이가 있을 뿐 오후가 되면 바로 확인될 것 같은데요. 장하성 실장도 교체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서 그럼 결국 야당이 요구했던 어떤 인사 교체는 청와대가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조를 바꾸라는 게 지금 야당의 질타거든요. 네. 그럼 기조라 함은 소득주도 성장을 필두로 해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사람중심 경제 그리고 최근 이제 시정연설에서는 포용성장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냐 네. 그것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니까 야당은 아까 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사교체로의 구색만 냈지 가는 길은 똑같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뭐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전통 이 경제 관료로서 이 김동연 현 부총리와 결이 비슷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뭐 김수현 지금 뭐 청와대 사회수석. 사회수석이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 정책으로 뭐 잘 알려진 맞습니다. 분이죠. 그래서 또 장하성 실장과 또 어떤 차이점을 보일 것이냐 이것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데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역대 최대인 지금 슈퍼 예산 470조 규모를 네. 놓고 네.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 지금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를 굳이 지금 추정한다면 오히려 이 정무적인 이유 아니냐, 또 정치적인 이유 아니냐. 바로 엊그제 이제 국회 질의응답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경제 위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야당이 물어보니 경제 위기라는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로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런 네.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책임을 돌린 거예요. 어찌 보면. 야당은 그게 청와대에다 직격탄 날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해명을 하기로는 지금 협치가 되지 않고 있는 예. 여야 정치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본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뀔 기조는 별로 없고 예산국회가 문제인데 예산까지는 매듭 짓겠다는 이야기는 거듭거듭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 발표가 나더라도 당장 당장 내일 업무가. 이취임이 되는 게 예.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네. 때문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한 빨라야 2, 3주, 오래 걸리면 한 달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12월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이취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예산국회 마무리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탄력을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힘을 쓸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은 20조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 네. 특히 일자리 예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남북 협력 관련 예산들 한 5천억 원, 20조를 깎겠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 국회는 야당 주도로 공이 네.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지금 저 예산 국회 지금 예산 심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한동안 이 여야 간의 격돌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네, 오늘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경제, 투톱, 인사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성장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고 대기업 집단의 결과물이 집중됐다며 공정경제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점진적인 추가금리 인상이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게 연준의 입장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오늘 내놓은 성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진적인 추가 인상이 경제 활동의 지속적인 확장과 노동시장 호조, 물가 상승 목표 등과 부합한다는 겁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에 3.5% 성장을 할 정도로 역대급의 성장을 하고 있고 고용시장도 이론적으로는 완전 고용 수준에 달해 있고 물가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이미 훌쩍 넘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게 연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만한 근거를 몇 가지 들면요. 일단 지난 9월 FOMC, 즉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 여러 명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올 초에 연준 당시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 전 의장이죠. 이 제닛 옐런 의장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새로 의장이 된 현재 파월 의장 모두 연내 4차례 정도가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올 들어 지난 3월, 6월, 9월 이렇게 그동안 3번 금리를 올렸거든요. 공교롭게도 매 분기 마지막 달마다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때문에 4분기의 마지막 달인 다음 12월 달에 금리를 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게 월가의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에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와 미국 간의 이 기준금리 차이는 0.75에서 1.0%포인트짜리까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시장 일부 상인들이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며 극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가 오늘 중대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수협 측이 물과 전기를 끊으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옛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 시장으로 이전을 거부하는 옛 상인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물과 전기가 끊어지면서 촛불을 켜놓거나 발전기를 돌려서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협 측은 상인들에게 오늘까지 옛 시장에서 퇴거를 하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옛 시장 상인들은 거리 집회를 열며 새 시장의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 수산물 경매를 방해하기도 했는데요. 수협과 옛 시장 상인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면서 경찰까지 대기에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노량진 상인들이 수협 측과 대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결론적으로 시장 상인들은 새 시장으로 옮길 경우에는 이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배정된 점포와 위치 등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상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람이 어디 가서 움직일 수도 없는 집을 지어가지고 이주를 글로 들어오라 이러면 우린 도저히 못 들어간다. 네, 옛 시장에 비해 새 시장의 높은 임대료도 이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렇다면 수협층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입장입니까? 네, 수협 측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입점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100여 명이 입점을 신청한 상태인데 수협 측은 남은 점포는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7일까지 그분들의 집기나 혹은 수조 같은 거를 저희 신시장으로 모두 옮길 예정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 대해서 공실 조치를 취한 다음 이제 향후 법적 조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수협 측과 상인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임금을 자동차 업계의 반으로 줄이고 대신 일자리 수를 늘리려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어제 열린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최종 담판에서 또 한 번 입장차를 확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막바지 담판이 일단 합의 실패로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협상단은 어제 오후 2시 서울 현대차 본사를 방문해 최종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투자유치단이 들고 간 건 지역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서 수정안이었는데요. 현대차가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협상은 일단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은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 등 두세 가지 핵심 사안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이번 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못 받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양측은 다음 주 초쯤에 다시 한번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나온 건 아닌데요. 광주시가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소위가 끝나는 14일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해서 양측은 다음 주 월요일쯤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반발, 협상 타결 시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 입장차가 큰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췄다고요? 네, 어제 한국감정원에 이어 오늘 부동산 114 자료에서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0.57%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줄여온 지 거의 2달 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0.13%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바로 옆 강동구가 0.02%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면 마포구와 종로구는 0.2%, 성동구와 중랑구는 0.3%, 관악구와 성북구는 0.4% 상승했습니다. 동작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며 각각 0.7% 상승했습니다. 신도시는 중동과 분당이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 위례는 0.07% 내렸고 파주 운정도 0.04% 하락했습니다. 네, 전세 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 전셋값도 0%를 기록하며 이번 주 고압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남구가 0.07% 하락하며 전세 시장 안정을 주도한 모습이었고요. 서초구와 도봉구, 강북구가 각각 0.1%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강동구와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등은 각각 0.1%, 0.2% 오르는 데 그쳤고 송파구가 0.4% 오른 게 눈에 띕니다. 또 신도시 지역은 위례가 0.15%, 동탄이 0.06% 하락한 반면 광교와 중동, 평촌, 분당 등은 전세가 오름폭이 0.1% 이내로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KB 하나은행이 이란 국적 고객들에게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네, 강혜지입니다. 네, KB하나은행이 일한인 고객들의 거래를 제한한 거 언제부터입니까? 네, KB하나은행은 지난 9월부터 이란 국적의 고객 수십 명에게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들 고객은 계좌 해지만 가능하고 다른 거래는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중입니다. 네, KB하나은행이 이란 고객들 거래를 제한한 이유는 뭔가요? 네, KB하나은행은 미국 법률 회사의 자문을 받아 미국의 대이란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를 제한한 것은 50건에 못 미치고 소액의 개인 고객 계좌들이라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은행 측은 또 소수에 미친 불편은 있지만 그동안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다른 나라 은행들에 대한 관련 조치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은 물론 국가적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하나은행은 해당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인 고객들이 본점의 준법 감시인 승인을 거쳐 신규 계좌 개설과 거래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은행들도 이란 국적 고객들의 거래를 제한했습니까? KB국민, 신한, 우리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우 이란 국적 고객들에게 계좌 해지를 요청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이란인 고객의 신규 거래는 준법 감시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 거래 고객은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LG화학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에 신학철 3M 수석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신 부회장은 3M 한국지사의 평사원에서 수석 부회장까지 오른 전문 경영인으로 LG화학이 최고 경영자를 외부에서 영입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제적인 대규모 할인 행사가 많은 이번 달에 미배송이나 환불 거부 등 해외 직구 피해를 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피해를 입었을 때 차지백 서비스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난 불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였던 피해자들은 수면 중이었고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나 탈출이 어려웠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를 열고 2%에서 2.5% 정도로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세입니다. 코스피 2.86선에서 거래 중이고 코스닥도 1% 정도 하락해서 68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기관의 매도 우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홀로 2,100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이 재감리 불확실성에 나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신임 부회장의 3M 출신 신학철 수석 부회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현재 하락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 NHN 엔터테인먼트는 3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의 매수 우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1,4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보시죠.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뒤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되사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동반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과 신라젠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소식을 주목받고 있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7%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펄 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